시각 오전 9시 30일 토픽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하자고 직접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시청자 여러분, 이 뉴스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인들은 매너가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캐나다인 행세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인들의 핸드폰 사용 매너는 일반적인 평판만큼 훌륭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최근 리걸 for PC 모바일의 여론조사에는 많은 캐나다인들이 핸드폰 사용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답변자 중 32%가 사교 모임 참석 중 타인들의 보는 앞에서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9%의 응답자가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 병원에서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1%는 미팅 중 또는 영화 관람 중 벨소리를 켜둔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41%의 응답자는 화장실에서 핸드폰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 공공장소에서의 핸드폰 에티켓에 대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에티켓들입니다. 이제 곧 개학이 됩니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새학기 시작을 앞둔 자녀들에게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끌 것을 당부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를 어길 경우 핸드폰을 압수하는 등 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지시로 강요하기보다는 어른들 스스로가 핸드폰 에티켓을 중요시 여기고 각별히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른들 스스로 핸드폰 에티켓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밴쿠버 섬 서쪽 해안, 태평양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시크릿 비치 내 캠핑장과 카약 선착장이 27일 부분 개장했습니다. 야외 레저 활동의 천국으로 알려진 비시주에서도 명물 캠핑장으로 알려진 이곳은 토쿄아트 원주민 소유 땅으로 비시주와 토쿄아트 원주민의 협약에 의해 캠핑장이 설치된 것입니다. 이곳은 이전에도 캠핑장으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3월 안전기준 미비로 문을 닫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의 보수 공사를 거쳐 더 확대되고 안전한 캠프장으로 재개장한 것입니다. 새롭게 오픈한 시크릿 비치 캠프그라운드에는 63개의 캠핑 사이트와 카약을 탈 수 있는 10개의 선착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시크릿 캠프그라운드에는 하수도 시설 및 세면장 등 캠핑족을 위한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2014년 봄까지 캠핑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추가로 건설해 최종 완공될 예정입니다. 캠핑장이 최종 완공되면 토쿄아트 원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며 토쿄아트 마리나 캠프그라운드 회사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시크릿 비치 캠프그라운드는 비시주가 원주민과 함께 개발하는 첫 시설로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은 비시주와 토쿄아트 원주민이 함께 부담합니다. 이번 부분 개장과 더불어 캠핑장 내 기반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캠핑 이용자들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시주 원주민 지원 및 화해 담당부 존 러스타드 장관은 새롭게 개장한 이곳 시크릿 비치 캠프장이 아름다운 경치와 편리한 시설로 많은 관광객들과 캠프족들을 만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토쿄아트 원주민 대표인 아네 맥 씨는 캠프장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시설로 확대된 것에 대해 비시주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이곳이 캠프장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6일 비시주 서리 시관 내 일본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어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도로가 극심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형 트럭의 전복이 원인인 사고는 서리에 위치한 176번 출구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럭이 전복되며 사고도로의 전 차선을 가로막았고 많은 양의 기름이 도로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수의 앰뷸런스 차량과 견인 차량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현장 도로에는 차량들의 행렬이 몇 킬로미터까지 이어졌으며 사고 발생 후 30분 후 한 개의 차선 통행이 허용되었고 사고 발생 부근의 교통체증은 사고 현장이 완전히 수습되기 전까지 수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부상자 숫자 및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는 30일에는 밴쿠버 국제공항 직원들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약 300여 명의 공항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PSAC와 UCTE가
72시간의 파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재 임금과 노동 환경 등을 두고 공항 당국 측과 협상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 중에는 승객의 탑승 관제 직원 및 공항 활주로 및 진입 관리 직원도 포함되어 있어 여객기 운항에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9월 2일 노동절을 낀 롱 위켄드로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더 클 예정입니다. 여행 전문가 클레어 류에 씨는 여름의 마지막 휴가를 즐기려는 밴쿠버 주민들뿐만 아니라 밴쿠버를 찾는 외국인 손님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일부 유학생들의 밴쿠버 공항 이용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 우려됩니다. 롱 위켄드를 앞두고 캠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시즈 전역에 내려졌던 캠프파이어 금지령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8월에 들어와서 흐린 날이 많아지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면서 산불의 위험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캠프파이어와 관련된 대부분의 안전수칙은 제대로 알고 지켜야 합니다. 캠프파이어의 높이와 너비는 0.5m를 넘어서는 안 되며 일행 중 한 사람은 캠프파이어 근처에서 불을 감시해야 합니다. 캠프파이어를 완전 소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345불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랭리 RCMP가 지난 6월 22일과 8월 20일에 발생한 두 건의 성폭력 가해자가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입니다. 6월 22일에는 랭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16세 여학생을 자동차로 납치해 칼로 협박한 후 교회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에는 더글라스 파크 부근을 걷고 있는 19세 여성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이 가해자의 몽타주를 작성하던 중 두 사건의 가해자 모습이 비슷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폭행 가해자가 수영 고글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가방과 아이팟을 갈취해 자전거로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랭리 RCMP는 현재 두 사건의 가해자 인상착의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가해자 검거를 위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RCMP는 이러한 인상착의의 남성을 발견할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도난당한 자전거를 다시 되찾은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케일라 스미스 씨는 자전거를 도난당한 지 하루 만에 크레이그리스트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란 스미스 씨는 친한 친구인 젠 씨에게 이를 알렸고 젠 씨는 일단 그 사람을 만나 돈을 지불하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라는 농담 섞인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스미스 씨는 젠 씨의 농담을 실천했습니다. 자전거를 판매 중이던 남성과 만나 자전거를 살피는 척하다가 페달을 밟아 부근의 숲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떠나자 집으로 자전거와 함께 귀가했다는 것입니다. 밴쿠버 RCMP의 브라이언 몬테규 경감은 이번 스미스 씨의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관과 함께 판매자를 만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전거를 되찾은 것은 다행이지만 자칫 범인과 위험한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토론토의 CNE 행사에서 발생한 집단 배탈 사건은 음식물에 첨가된 메이플 베이컨 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토론토 보건부는 햄버거와 와플 등을 판매하는 푸드 스탠드가 발병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하고 특히 크로넛 버거를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버거의 빵 위에 서빙된 메이플 베이컨 잼에서 황색포도 황구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황색포도 황구균은 식중독은 물론 피부병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입니다. CNE 행사가 9월 2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문제의 푸드 스탠드는 메이플 베이컨 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계속 운영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이 음식물 판매와 관련 까다로운 인스펙션을 실시하는 것에 비해 사후 조치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BC주 정부는 주류 판매 정책의 개선을 위해 일반 시민들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류 판매 정책은 지난 1999년 개정된 이후 14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을 총괄하고 있는 존얍 의원은 주류 산업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 주류법을 변화시키고 소비자가 원하는 판매 방식을 구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현안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안건은
리코스토어 내 워크인 냉반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포함된 것입니다. 워크인 냉반 판매실은 일반 판매대를 줄이고 고객이 냉장고 안으로 직접 들어가 주류를 꺼내오는 냉장 판매실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 판매 방식은 현재 살모남과 던칸, 그리고 버나비 류커숍에 맥주와 와인 전시대를 실험 설치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말에는 올리버, 오소유, 밀베이, 그리고 그랜드 폴크스 지역 등 4곳의 판매시설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워크인 냉방 판매실은 개인 주류 판매처에서 시행해 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은 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리 리커스토어에서는 그동안 이 시설의 설치에 대해 규정이 없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워크인 판매 시설이 완비되면 주정부의 주류 분배 관리소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워크인 시설 확대가 소비자들의 만족도 상승을 이끌어 판매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로 얻는 BC주 정부 예산 수입은 연간 10억 불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새로 바뀌는 개선안에는 이 같은 판매 방식의 변화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10월 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의견 수렴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주민들의 건강보다 수익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